예,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839회 목요철학 임원 포럼입니다. 주제는 학문이고요. 이 학문과 관련해서 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 오늘 강재 스님께서 담은 부제는 한국 전통 지식의 굴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근대 학문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이제 고고학적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한번 규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 전에 저희 목요철학원 백성균 원장님의 짧은 인사말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윤입니다. 3년 만에 여주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늘 묶여 있다가 밖에 나가서 새로운 경험,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이해해 주셔서 무탈하게 먼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여백서원을 보면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개인이란 기껏 잡아봐야 한 100년에 끝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귀한 그 공간을 마련한 우리 전영애 교수님께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개인이라기보다는 공공단체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적으로 보면은 전영애 교수님이 거기에서 생활하시고 뭐 1년 내내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 열악한 조건에서도 학문의 의지, 또 그런 학문을 펼치기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는 것을 참 감동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아무 탈 없이 또 함께 잘 해주셔서 버스 시간이 늦기나 어떤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떠나기 전에 기도했지만 온종일 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고 더 마음으로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혜웅 교수님께서 한국의 근대 학문, 어떻게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토착 혹은 자리 잡게 됐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큰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마스크 벗었습니다. 예,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도 마스크 끼고 계속 강연을 하는데 코하고 입 주위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839회 한국 전통 지식의 굴절과 근대 학문의 기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연해 주실 우리 이행훈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기 전에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박사 후 포닥을 역임하셨고요. 이후에 강원도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 연구교수를 거치고 2012년부터 현재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의 HK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아주 소중한 책들을 세상에 내놓으셨는데요.
2012년에 개념의 번역과 창조라고 하는 공동저서를 내놓으셨고요. 그리고 소명출판사에서 2016년에 학문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저서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푸른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 전문 출판사입니다. 서울에 제가 살고 있는 서울 동네 길 건너에 있는 조그마한 한옥집에 이 사장님이 계세요. 저도 가끔 산책하다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 푸른 역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한국의 근현대 개념으로 읽다라고 하는 또 공저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2016년에 출판한 학문의 고고학은 2017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학술도서로도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839회 한국 전통지식의 굴절과 근대학문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이행훈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행훈입니다. 839회 굉장히 그 유구한 역사 전통을 갖고 있는 모교철학 인문 포럼에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주신 원장님 또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2008년도부터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한국 개념사인데요. 그 개념사를 일종의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서 한국의 전통 지식이 근대 들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요즘 그 학문하면 뭐 대학의 이제 학과제도 고등교육으로 떠올리실 텐데요. 예, 과거에는 이제 문사철이라 그래가지고 삼과제도가 이렇게 정착이 되고 안착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학의 철학, 지금 철학 인문 포럼인데요. 대학의 철학과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저는 전공을 철학을 했고 나와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철학과가 없어지고 있네. 더군다나 저는 이제 한국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예, 한국 철학과가 없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입학할 때 대학교에 입학할 89년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학과가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한국철학과가 있었고 그 위에는 이제 동양철학과, 뭐 유학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하죠. 한국 대학에서 철학을 하는데 한국 철학과가 없다. 예, 아마 그런 문제 의식이 제가 한림과학원에서 이제 개념사를 방법론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전통 지식이 어떻게 변해갔는가,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뭐 전체 이야기 순서는 이렇고요. 예, 개념사와 관련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독일 빌레펠트 대학의 라인하르트 코젤렉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근대화 과정, 근대의 변환 과정, 특히 사회 정치적인 변동을 탐색하는데 이분이 내세운 것은 역사적인 기본 개념에 착안하는 겁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명사로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떠한 용어들이 특정한 시대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당대 사람들을 이렇게 실천에 나서게끔 촉구하고 그것이 역사의 발전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개념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19개의 기본 개념을 선정했고 25년에 걸쳐서 여러 학자들과 함께 사전 편찬 작업을 완수를 했습니다. 대단히 대단한 작업이죠. 가령 예를 들면 총 7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9개 항목은 이렇습니다. 기독교 민주주의, 계몽주의, 소유권, 이데올로기, 자유주의, 보수주의, 정당, 공화국, 혁명, 국가주권, 문명문화, 민족. 보시면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화를 겪게 되는 1800년대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근대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근대적인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어떤 지체가 변화해 온 것을 쫓아가는 것인데요. 제가 추구하는 방법은 이 그 수용된 언어들, 개념들, 학술 용어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철학과 과학, 종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있는 과학원에서는 이 지금 소개해드린 119개 항목 중에서 25개 정도를 현재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번역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기 혁명, 뭐 보수주의, 아나키, 헌법, 법과 정의, 동맹, 뭐 민주주의와 독재, 역사 이런 항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개념사라고 하는 건 흔히 역사 의미론이라고도 달리 표현을 합니다. 시멘틱 히스토리라고 하는 건데요. 또는 뭐 컨셉추얼 히스토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근대 이전에 있었던 언어가 근대 들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관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현재와 현재 쓰이고 있는 언어가 과거에 담고 있었던 의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한편으로 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양상 사이에서 차이점들을 찾아서 그 변화를 통해서 근대를 진단하고 인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그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들이 응축되고 여러분들 그 요즘 뭐 일본에서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층이 막 흔들리고 지각이 변동됐다는 얘기들을 하죠.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사조나 사상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 역사와 문화 전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대라고 하는 변화도 결국은 그 당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역사 문화 속에서 축적되어 온 어떤 경험들 그리고 그 운축된 경험들이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요구를 맞닥뜨리면서 어떤 단어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응집되고 또 역사를 추동해 나가는 사회 변화를 추동해 나가는 그러한 개념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래서 2016년도에 그 한 10여 년간의 연구 성과를 묶어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 번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뭐 학문도 그렇지만 서구의 학문을 이제 번역해서 번역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대학에서 막 그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죠. 근대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학술 사조들이 이제 당시의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서 언론과 잡지들이 대거 출판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근대 매체를 통해서 서구의 뭐 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 사조들이 소개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이제 서구라고 하는 어떤 중심이 있고 그렇죠? 근대를 먼저 이룬 뭐 종교개혁 그다음에 뭐 문해부흥 산업혁명을 거쳐서 근대를 먼저 이룩한 서구의 그런 문명이 우리에게 그냥 들어왔다, 이식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탈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서구를 위기로 받아들이면서 흔히 서세동점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구와 같은 문명을 선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들 속에서 결국은 주체가 필요로 하는 주체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이 발딛고 있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어떤 요구들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취사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그것이 근대 들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그 전통학문 뭐 여러 유불도라고 얘기하는 3교가 있고요. 교라고 하는 것이 요즘 얘기하는 오늘날의 종교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단어로 쓰인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릴리전이라고 하는 외국어의 번역으로서 종교가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은 번역어가 된 것은 일본에서 들여온 겁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건 원래 으뜸가는 가르침이죠. 근데 이제 종교 요즘 쓰는 그런 종교라는 것과 다릅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뭐 굉장히 분과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최근에는 다시 그런 분과 전문화의 문제 때문에 융복합 학문이 필요하다. 학문 간의 통섭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통합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도 진행되고 있죠. 어쨌든 전통 시대에 있어서 유교를 중심으로 학문이 어떻게 규정되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건 인간 내면의 수용과 인격의 완성. 그래서 흔히 유교에서는 군자와 성인이 되기 위한 배움, 가르침 이것을 통틀어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학문은 가르침의 내용과 그리고 학문이 추구하는 가치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학문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예. 뭐 초중등 학제를 거쳐서 대학에 진학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뭔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요즘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대학마다 의과대학은 뭐 지방대학이 죽어나간다는 얘기를 해도 성황을 이루고요. 예. 왜? 돈이 되니까. 이런 학문의 편중 현상이 생기고 심지어는 의과대학도 학과가 예컨대 뭐 아주 어려운 외과나 이런 봉합수술이 필요한 것들은 점점 사람들이 회피하고 돈이 되는 또 보험 수가가 적용이 안 돼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성형외과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오늘날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몇 가지 그 문헌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주역에는 군자 학위 취지, 문의 변지 이렇게 해서 군자는 배워서 모아 종합하고 또 묻고 회의하면서 명석하게 판별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논어에 보면은 학예시습지 불령여론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이고 배우고 때또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중용에 보면은 흔히 이제 도서관 같은 데도 많이 붙여져 있는 글귀입니다.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이라고 하는 거죠. 널리 배우고 또 깊이 성찰하고 묻고 또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판별하고 또 독실하게 실천한다라고 하는 의미들입니다. 맹자에 보면은 학문지도 무타, 국이 방심 이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신유학에서도 얘기하는 학문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의식과 맞닿는 것이기도 한데요. 학문의 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달리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오직 놓아진 다음을 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 저녁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마음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내 몸을 떠나서 있는 거죠. 공간을 벗어나 있는 거. 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자신이 자신의 어떤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의 평판에 이끌려가는 경우도 많죠. 예.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내가 온전히 나의 어떤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잡는 그게 이제 학문의 길이었습니다. 목표였고. 그래서 학문은 주체의 내면적인 수양과 사회적인 실천 그리고 최고의 덕을 실현하는 것으로 우리 여러분 사서삼경 특히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삼강령과 팔주목이 있습니다. 삼강령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학문에 대한 가장 큰 별이 이 줄기를 정해놓고 있는 거죠. 대학의 도라고 하는 건 뭔가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그리고 지극한 선에 도달해서 거기에 머무는 데 있다라고 세 가지를 제시한 거죠. 오늘날 대학 뭐 학제 기관으로 따져도 대학, 태학이라고 하는 명칭이 비슷하긴 합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 과거에 이렇게 불렸고 요즘의 대학이 추구하는 학문의 목표는 무엇인지 비교가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논어 맹제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실천 항목들이 있겠지만 효제, 신 이런 것들이 뭐 보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여력 즉위 학문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나서 남은 힘이 있으면 어떻게 글을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지와 행이라고 하는 암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선호 문제로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배워야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분명히 맞죠. 또 반대로 실전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독서도 하고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후회인가 선행후지인가 라고 하는 논란이 있긴 있는데요. 뭐 그건 굉장히 또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논어에 보면은 실천을 통해서 그 다음에 힘이 나오면 글도 좀 읽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더 중요한 것은 효지신이죠. 아주 기본이 되는 일종의 그 도덕적인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유교가 갖고 있는 학문의 어떤 그 대상,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인간입니다. 이런 도덕과 관련된 문제들. 그래서 공자는 이제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자연의 뭐 신기한 현상이라든가 방술이나 미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계로가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을 섬기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기는 거를 따지겠는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체 학기 주제 죽음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미지생, 살아가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어떻게 따지겠는가,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안연편에 보면은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뭐 공자의 인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대표적인 것이니까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애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인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알미라는 건 뭡니까? 지인, 사람을 아는 것이다. 관심이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인문, 사람의 문이죠. 사람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본질을 깨달아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사회, 뭐 요즘 말로 하면 국가, 또 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는 뭐 혈연주의 뭐 얘기를 많이 하고요. 연고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부정 비판을 하는데, 맹자에 보면은 인민이 어디까지? 애물, 나 외에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과 또 국가와 나와 다른 인종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심지어 어디까지? 우주 자연에 이르기까지 인을 미쳐가는 겁니다. 중용 천머리에 여러분 그 천명주의성 솔성주의도 수도주의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인간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그건 대동소이합니다. 인종이나 국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흔히 그거를 이제 유교에서 또 특히 맹자의 성선설로 요약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본성을 잘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것이 말하자면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이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대학에는 이런 학문하는 방법으로 견물지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삼강령과 팔조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강령이 아까 명명덕과 신민과 지효지선이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팔조목의 일부죠. 근데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루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견물지지입니다. 견물지지. 물에 나아가서 알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울기도 하고. 근데 어떤 순간에는 그런 본능적인 것으로부터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나와 다른 남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익힙니다.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경물지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나아가서 알을 이루는 것인데요. 그와 비슷한 말로는 증물이 군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물에 즉해가지고 물에 나아가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이치를, 법칙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물지지라고 그러면 그럼 주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은 주석을 남겼는데요. 만년까지. 그러면 유학은, 또 신유학은 자연과학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주자도 당대에 있어서의 우주 자연에 대한 뭐 탐구나 이런 것과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남기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밝혀낸 과학적인 성과로 봤을 때는 물론 많은 문제가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되어 온 인류가 쌓아온 축적해온 지식들, 역사 문화적인 경험들이 담겨 있는 성경 현전, 또 사서, 역사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개로 삼고 교훈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이런 것이 조금 더 1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근대 조선 후기 가장 마지막 실학자라고 얘기되어지는 최한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이제 유명한 실학자 중에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다산 정약용이라고. 해강 최한기는 그 다산보다는 조금 더 후대의 인물이고, 이 다산이 흔히 600여 권의 저수를 남겼다고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최남선이 쓴 조선 상식 문답에 보면요, 최한기의 저술이 1000여 권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한기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엄청난 독서광이었습니다. 당시에 태서신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서양의 학문, 서양의 뭐 여러 가지 소식들, 지리와 관련된 것들, 정치와 관련된 것들, 학문과 관련된 것들, 거기에는 뭐 자연과학적 지식도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 성취, 또 뭐 우주 천문학과 관련된 성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찬한 서적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편찬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의견을 거기에 첨가해가지고 저술을 남겼습니다. 제가 95년도에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2005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요. 논문을 쓰고 10년 뭐. 근데 최한기가 첫 저술을 쓴 게 32세 때입니다. 그리고 최한기의 철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추측록과 신기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인식할 것인가와 관련된 지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두 개를 묶어서 기측체로 했는데 34세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북경에서 두 책을 묶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당시 뭐 이전에 이제 실학의 북학파들도 있었지만 근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소개하려고 했던 점에서는 최한기가 아마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지금 옆에 분야를 보면은 과학기술, 사회학, 천문학 관련된 저술들이 있고요. 55세가 되면 기학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전까지 앞에서 얘기됐던 뭐 천이라든가 재라든가 도라든가 명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음양 이런 전통적인 그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이해하고 만물의 어떤 생성 과정들을 이해하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기라고 하는 한 단어, 기운 기자입니다. 기라고 하는 한 단어로 다 통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기가 제대로 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증언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양한 현상적인 측면들을 가리켜서 지칭한 이름에 불과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형체가 없는 학문, 특히 이제 심학과 리학 이런 것들이 한 시대를 이렇게 풍미를 했지만 자신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기학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자신의 기대를 또 자신의 학문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피력했습니다. 글쓰기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산 정약용만 해도 사서삼경에 대한 주석을 여전히 심지어 당시에 청대 고증학적인 성과 또 일본의 뭐 한학에서 고학에서 나온 성과들 이런 것까지 주석을 다 참고해가지고 뭐 눈호고금주라들까요? 그 사서에 대해서도 엄청난 방대한 분량의 주석서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말하자면은 철학적인 이론 기반으로 갖춰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회 정치적인 견해도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한기는 아예 경전에 대한 관심을 그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그 경전 해석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기측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글쓰기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의 제목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다루고자 하는 항목의 핵심적인 내용을 크게 앞에 두세 줄로 요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가해서 밑에 씁니다. 최한기의 책을 보면 이전까지의 글쓰기, 조선 성리학자들이 글쓰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최한기가 얘기하는 개념 운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별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최한기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전까지의 그런 이층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증언이 안 됐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최한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지개벽과 같은 정도의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교통을 하게 되고 또 지리적으로 지구가 그 이전까지 천원지방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게 상식이죠. 상식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상식이 이제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으로 우주가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학문이 이제 그 기하학으로 이제 통합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요. 서구의 천문 이런 성과들을 받아들여서 우주의 행성의 운행을 설명하는 것을 흔히 기륜과 섭동이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륜이라고 하는 것은 기의 바퀴입니다. 여러분이 그 작은 왜 저기 뭐 요즘에 이렇게 연못가에 뭐 이렇게 동전 같은 거 던져가지고 분수대에 쌓고 그러잖아요. 아무런 울림이 없는 연못에 동전 하나를 딱 던지면 파장이 일입니다. 동심원을 지면서 커져가죠. 기륜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의 힘이 기가 미쳐가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게 달을 끌어당깁니다. 달은 회전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원심력이 있습니다. 그 구심력과 원심력이 일정한 균형을 이룬 지점에서 달이 지구의 주위를 돌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기륜으로 이해해 볼 수 있고 그 힘이 밀고 당기는 힘을 섭동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전통적으로 인간의 이런 지각작용을 마음이 주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맹자도 아까 그렇기 때문에 놓아진 마음을 구하는 것이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몸을 주관하는 주제자로서의 어떤 심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이제 실학자 중에 성호이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호이익도 서구의 그런 의학적 지식을 조금 참고를 해가지고 뇌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신경계의 이 기관의 작용의 일부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심이 인간을 주재하는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특히 이전에 뭐 도교적인 측면에서 본자면은 인간의 오장육부를 음양오행에 빗대어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한의학도 사실은 그러한 뭐 사상적인 전통을 일부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뭐 사상의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최한기는 서구의 그런 해부학적인 근대의학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뇌수가 신경계 이 지각작용을 일으키는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인간을 그런 기계적인 것으로만 다 파악하기는 뭔가 부족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한기는 인간을 하나의 기계, 지각할 수 있는 기계로 보았지만 그러나 중심은 여전히 신기의 심 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서양의 근데 어떤 지식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쌓아온 역사적인 경험과 문화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주체적인 해석을 첨가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최한기가 얘기하는 이제 그 기는 운하기, 신기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기측체의 차원에서 30대에는 이제 신기라고 많이 표현이 되다가 천문 우주 관련된 이제 성과들을 적극 수용하면서부터는 운학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운하라고 하는 활동 운하의 준말이고요. 생명성과 변화성, 순환성, 운동성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개인으로부터 사회, 국가 그리고 이 지구 그리고 이 우주까지를 포괄하는 기의 전체 순환 과정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일신운하, 통민운하, 대기운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네, 뭐 그래서 최한기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해보자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보다 조금 더 지나면 이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침탈, 뭐 특히 아프리카, 남미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또 뭐 일본에 의해서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겪게 되는데 이제 그 이전에 말하자면 동서의 교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최한기는 봤어요. 서구의 이런 새로운 어떤 과학적인 성과들이 교류를 통해서 인류의 문명이 결국은 더 진보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년에 이르러서는 그러나 이제 이런 서구 제국주의 어떤 침탈적인 야욕 또 경제 그런 식민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글도 남기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류의 지식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인류의 문명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유술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도덕 규범만큼은 동서양의 차이가 없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오륜의 조민유화라고 하는 대목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육륜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억조의 세계의 그 인류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 것이죠. 자, 이후에 이제 서구 뭐 1870년에 강원도 조약이라고 개항을 하게 되고 급속하게 근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 서구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는 문물들에 이제 맞서 가지고 전통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유학자들은 많은 반감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제 특히 겉으로 드러난 복식과 뭐 이런 또 생활 규율의 차이들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이 되면 이제 기독교가 또 굉장히 많이 도착화를 하게 되고요. 신자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럼 서구 문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 아마 그 중국의 경우 중채소형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고 일본은 화원양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두서기도 사실 뭐 중국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동두서기론이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지금 얘기한 것 공통점은 결국은 정신으로 선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면에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뭐 그 기술에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들여와서 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부족한 면들을 보완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동도서기론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겁니다. 밑에 보면 신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그 농정신편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새로운 이제 농사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 뭐 농사법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서적의 서문을 작성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뭐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것은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기다. 여기서 도와 기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기라고 하는 그릇이잖아요. 도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유학의 전통 속에서 이해가 하면 되고 그래서 삼강오륜 효제중심 같은 거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심지어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이학형정 복식기용 같은 것들 뭐 의복이나 또는 뭐 그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어떤 기구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새 걸 들여오면 된다는 거죠. 군함도 들여오고 대포도 들여오고 전기, 뭐 증기 기관 이런 것들 들여와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1895년 2월 2일에 고종이 그래서 신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거를 반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여전히 오륜 행시를 얘기하고 근로역행을 얘기하고 국리진성을 얘기합니다. 국리 아까 기억나시죠? 경물치지와 즉물국리할 때 그 국리입니다. 국리진성은 이 맹자에 나오는 진성 그 자기의 본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과 짝지어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신학문을 적극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왕이 피력을 했는데 거기에 여전히 그래도 국리진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과 인격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 국리라고 하는 말의 격치도 마찬가지고요. 서구의 과학, 사이언스를 그 번역하는 대응어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국리가 갖고 있었던 본래 의미들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동도서기론 이후에 이 신학문과 구학문을 대표하는 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신구학 논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근데 신과 구, 요즘은 다 사실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유행이 지나가면 좀 옷 같은 경우 특히나 그렇고 유행에 민감한 그런 게 요즘에 이제 세태인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구라고 하는 건 사실 뭐 별로 이렇게 오래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는 사실 그 부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친구 그러면 오래된 친구가 좋잖아요. 술, 묵은 술이 좋고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뭔가 연륜과 경험 그리고 오래된 것, 심지어 뭐 국가의 어떤 구신 그러면은 국가를 그 개국하는데 어떤 공헌이 있는 공신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됐고요. 부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논어에 나오는 온고지신 잘 아시죠? 옛 것을 익혀가지고 새 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예. 그때도 고가 새 것을 아는 바탕이 되는 거죠. 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대상이나 물건 또는 새로운 학술과 사상을 접할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토대를 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일종의 선이해가 없으면 새로운 사물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 이해 속에서 그것을 비교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밝혀내면서 새로운 물건을 대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온고지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구학 논쟁이 예를 들면 이제 과거의 학문 다 때려 부셔야지 그것이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는 데 너무 큰 장애가 돼라는, 그래서 파괴는 혁신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파괴주의 이런 기사들이 신문에 막 실릴 정도로 뜨겁게 논쟁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파의 이 오른쪽에 양복을 입은 사람 중절모를 들고 있고 수염을 멋지게 길렀네요. 유길준입니다. 서유견문을 쓴 유길준입니다. 유길준이 이제 서유견문에서 우리 대화는 반개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명 개화로 나아가야 된다. 물론 일본의 후쿠자 유기치라고 하는 당시 계몽사상가의 글을 상당히 많이 차용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길준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사파는 노동야학 독본이라고 하는 유길준의 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야학회의 고문인 유길준 씨가 노동자하고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복에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오. 그리고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노동자가 네 고맙소 그리하겠소 라고 얘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식산과 교육이 자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됩니다. 다수의 지식인들이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진작시켜야 되고 그리고 교육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각종 학교들이 근대식 학교들이 설립되는 시점입니다. 아울러서 대동전문학교에서 나온 대동학회 월보라고 하는 책에 지금 표지가 저기 왼쪽에 있습니다. 대동학회 월보를 보면 신의 용례가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의미를 지속하고 변화되는 양상을 추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동학회에 나와 있는 신의 용례를 찾아봤습니다. 신법, 신사상, 신당, 신사, 새로운 역사죠. 새로운 학교, 신식, 새로운 백성, 새로운 덕. 덕도 새로워집니다. 앞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 동양서양 다 똑같은 건데 덕이 새로워집니다. 공기도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정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학문,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천지, 새로운 사회, 또 새로운 건설 이런 것들이 신문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용법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구는 그럼 어떻게 쓰이냐? 구염, 오염된 겁니다. 옛 것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구습, 구태에 의한 습관들입니다. 과거의 습관들입니다. 구법, 구패, 구학, 구제, 구문, 구방, 옛나라죠. 구학문, 구학, 구태, 구관념, 구역사, 구습계량론, 구일실학.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원래 신구의 사전적인 의미하고 많이 다르죠.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구가.
그런데 대체로 이 시기의 신광 논쟁의 이 논쟁의 큰 극단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서구 학문을 받아들여서 서구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유교 개신론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전통 유교를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정척사 계열의 유림들이 있었죠. 그 중간은 대체로 신학문과 구학문을 서로 잘 참작해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긴 합니다. 그래서 용법을 보면 신구학문, 참작 신구, 학문에는 신구가 없다. 학무신구 이런 말이 나오죠. 신구 교체, 세대가 교체되는 것을 얘기하고, 신구 서적, 신구 사상, 신구 관념, 역시 뭐 참호 신구 해서 신구를 참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옹고지신의 이제 전통적인 구의 관념이 사라지고, 그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한 어떤 토대 기초로서의 의미들이 희석됩니다. 부정적인 의미들이 구, 과거, 옛것에 더 씌워집니다. 이 서양 문명의 충격으로부터 특히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적자 생존의 원리, 그 다음에 약육강식의 원리, 이런 것이 인류가 살아가는, 또 문명이 진보하는 가장 기초적인 보편적인 원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학문, 또 심지어는 뭐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 이런 것마저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이 경쟁이 이제 사회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동력으로 표상이 됩니다. 서로 상부상조하고 호혜했던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약자는 식민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 문명을 갖고 있는 나라가 가서 미개한 나라의 문명을 선진한 것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정당화되는 거죠. 정당화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가 가가지고 조선을 식민지로 두면서 근대로 막 이끌었잖아. 그런 주장들 하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틉니다. 특히 주체의 입장에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일제 강점기의 수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 심지어 우리의 언어까지 다 빼앗아가려고 했던 역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찌 되었건 이런 이제 언어의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 세계를 이해하는 그 가치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천하 질서가 해체되면서 이제 중국이 서구, 동양이 서양과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요. 서양에도 제법 괜찮은 문명이 있네? 그러다가 서구가 특히 일본이 러일 전쟁, 중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서양의 문명이 압도적인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도 그런 위기의식에서부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치도 예전의 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되고 새로운 학문은 실학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서양의 기술 정도로만 얘기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보편적인 학문으로 인식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통적인 학문이었던 유교는 어떻게 해요? 그보다 못한 것으로 자꾸 위상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철학과 한국 철학과를 졸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철학이라는 말도 일본의 니시야마네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필로소피의 번역어죠. 그런데 이제 니시야마네는 이 철학이라는 신조어를 이제 번역으로 사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서구의 학문은 물리, 자연과 그다음 심리, 인간 넓은 의미에서 이 심리를 통합해서 다루지만, 그래서 인문학과 자연과 함께 있지만 철학내는 서구 중세의 대학은 철학 안에 자연 철학부터 해서 인문 철학, 정치 철학, 심지어 동물까지 전부 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철학 자체가 하나의 요즘 말로 하면 사이언스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게 근대에 들면서 이제 학문의 분과가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물리와 심리를 통합하는 학문이지만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학이라는 학문은 심리만을 다루는 것을 점점점 축소돼서 특히 신유학 이후에 그래서 서구의 철학만 못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로소피에 대한 번역어로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격치학, 경물학, 경물은 뭐 사이언스의 자연과학에 대응하는 용어로 많이 쓰였는데 격치학은 필로소피의 번역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리학이라고 하는 말도 성리학이죠 원래는. 근데 이게 철학의 번역으로 사용됐습니다. 일본의 이노우에 데스로가 주도한 철학자이라고 하는 사전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번역어가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전부 리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빼고 철학으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905년을 전후해가지고 이 리학이 철학으로 대체됩니다. 근데 이렇게 언어가 변화하는 것은 결국은 그겁니다. 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을 연상시키고 유교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면 온전히 이 서구의 특정한 어떤 학문인 필로소피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오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 개념을 달리 사용하게 되는 거죠. 번역어를. 그래서 중국에서는 발음대로 뭐 비록소비아 한자로 이렇게 써 있고 경물국리학으로 번역했다가 그 다음에 성리학, 리학, 철학, 천리, 철학이 경쟁을 하다가 번역어로 철학으로 정착이 된 거죠. 우리는 지금 필로소피를 리학이라고 번역하지 않잖아요. 천리라고 번역하지 않잖아요. 철학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경물국리학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서학범에 나오는 최초의 뜻풀이입니다. 사실은 비록소비아는 필로소피아의 음역이고요. 소리대로 한자를 적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표현 문자니까. 비록소비아가 갖고 있는 한자 글자로는 필로소피가 지혜에 대한 사람?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경물국리학이라고 하는 주석을 달았어요. 비록소비아의 뜻은 필로소피의 뜻은 경물국리학이다. 경물국리하는 거다. 굉장히 근사해 보이죠. 예. 그런데 그 서학범에서 경물국리학을 얘기할 때 경물국리의 학문적인 내용과 목표는 뭐였냐면 영혼을 탐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물국리학이 본래 갖고 있던 유학에는 신관념이 없어요. 물론 상제가 나오지만 세계를 창조한 어떤 유일신, 창조주의 개념과는 다르죠. 예. 근데 이때 쓰인 경물국리학은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고유한 어떤 매우 서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학문을 지칭하는 것이었다가 점차 그것이 어떻게 우리 동양 철학, 중국 철학, 인도 철학, 불교 철학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게 이제 우리의 학문적 전통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전통 지식 체계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철학 안에 포섭해 나가는 학문의 어떤 재편성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재편성은 철학이라고 하는 그 규정력 있지 않습니까? 철학은 뭐다라고 하는 뭐 요즘 형이상학, 논리학, 뭐 미학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철학이 탐구하는 내용과 대상과 목적이 있는데 학문적인 이 그 체계 안에 전통 학문이 들어가면서 그것과 다른 그러니까 철학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도교 철학이라고 해서 도교의 어떤 수행이나 뭐 이런 것들 그게 무슨 학문이야? 그게 과학적 탐구가 가능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학문과 개념과 언어가 들어와서 정착되는 과정에는 그러한 전통 지식 체계에서 취사 선택이 일어나고 또 배제가 일어나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언스는 예전에 과학이라고 요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연과학, 과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 그러면 과거를 수험 공부하는 학문을 과거제학, 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미가 다르죠. 일본에서는 메이지 초에까지 과학은 사이언스의 역어로도 쓰였지만 뭐 학과, 그러니까 분과 학문 전체를 통합 말하는 학과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전에는 뭐 격치학, 경물학 이런 것으로 번역되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철학처럼
리학이나 철학이 경쟁했던 것처럼 이런 뭐 경물학, 격치학 이런 것이 사이언스의 번역으로 쓰이다가 이제 과학으로 이렇게 번역어 경쟁 속에서 과학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전통 지식을 이제 해석하는 것의 사례들을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 1915년에 쓴 양건식의 서철 강덕 격치학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은요 서양 철학자 칸트의 격치학설이라는 뜻입니다. 1915년에 흥미롭지 않습니까? 격치라는 말로 철학을 대신했습니다. 1921년에 강춘사는 천도교 신자입니다. 그 대중운동, 문화운동을 많이 펼쳤고요. 근데 동양도학의 책의 여하, 이 책은 동양철학 개론서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동양철학 개론서인데 철학이라는 말 안 쓰고 여전히 도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도학, 본문 내용의 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기를 고대, 중세, 근세로 나누고 그 역사적인, 통사적인 이 철학 발달사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동양도학 안에 중국 철학만 들어가고 한국 철학은 없어요. 물론 이제 이태계부터 해서 약간의 이제 말미에 아주 적은 분량으로 소개를 하긴 하는데 중국 철학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1922년이 되면 안학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선 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선 철학 사상 개관을 신천지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를 하죠.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 전통 사유를 통사적으로 물론 굉장히 짧은 분량의 글입니다만은 어쨌든 조선 철학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안학은 사실은 그 굉장히 방대한 조선 문명사라고 하는 그 두꺼운 방대한 분량의 책을 기획을 했는데 일명 조선 정치사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는 조선 문명사 거기 일부만 지금 그 저수를 했고 나머지를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구 문명이 발달한 원인이 도대체 뭐냐? 조금 전에 안학이 조선 정치사를 쓸 때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게 조선의 자치제 전통이었습니다. 서구의 자치제 전통이 고대 폴리스의 전통에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자치 전통이 있어요 라고 이제 그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이 발달하게 된 원인이 이제 정치제도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사회 정치 제도가 왜 발달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을 때 그 밑에는 철학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인물이 그런 탐구에 이르는 인물이 성화 이인재라고 하는 유학자입니다. 한주 이진상이라고 하는 영남의 대표적인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밑에 면후 곽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면후 곽종석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상의 제전제자죠. 당시에 이제 그런 위기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고 또 보종 그러면 종족 민족을 지키고 보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학문을 지켜야 된다는 과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구가 저렇게 발달한 원인을 규명을 해야 우리도 우리 부족한 점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해서 서양의 철학에 대해서 탐구했고 고대 히랍 철학 고변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합니다. 그러면서 철학이 서양 문명의 근원이다 이런 주장을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정치 제도의 발달은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스승인 상면후 선생이라고 하는 걸 이제 면후 곽종석 선생님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쓴 글을 좀 읽고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와 굉장히 서로 가깝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 고대 히랍 철학 고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노우에 엔료가 쓴 철학 요령이라든가 또는 뭐 양지철의 은비실 문주에 나오는 다양한 학설들을 참조를 했고 특이하게 자기가 참조한 서적 파트를 저술에 다 일일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구의 철학에 대한 소개를 쭉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거기다 덧붙여 놓았는데요. 특히 사론이라고 하는 별도의 항목에서 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히랍은 유럽의 어머니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대 학문의 비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서양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철학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에 융성했던 서양의 그러한 문명은 사실은 동양과 비교해 보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학문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일치점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도덕이나 윤리적, 또 인간에 대한 어떤 탐구라고 한다면은 원시유학, 시원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명의 유학이 서양보다 훨씬 발달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서양은 근대에 들어서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세의 암흑 시기를 지나서 문예 부흥을 일으켰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 한국을 보면 지금 막 서구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퍼지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서구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구의 중세가 그런 신학의 신여라고 얘기될 정도로 학문이 그 밑에 복무하게 되었던 그런 것과 비교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유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학문의 어떤 일종의 공통점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러면서 그것과 우리의 전통적인 학문을 비교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이렇게 발견해내는 작업들이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최암기가 그랬던 것처럼 서구의 학문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이식하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견을 다는 거죠. 그 일종의 해석의 과정이, 그리고 평가의 과정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이제 사례가 될 만한 인물인데요. 최병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감리교회 3대 담임 목사, 정동교회 3대 담임 목사를 했고 감리교회 신도입니다. 한국 최초의 신학자로도 얘기됩니다. 근데 이 최병헌이라고 하는 인물이 흥미로운 게 그 과거 시험에 3번 응시했다 다 낙방했어요. 좌절을 하고 한학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과거 제약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수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 근데 1890년대 중반에 이제 과거제가 폐지가 되잖아요. 시험 볼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뭔가 좌절감에 빠져 있다가 윤치호라는 인물을 잘 아시잖아요. 뭐 말하자면 서구화론자인 윤치호 일기가 또 유명하죠. 영문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당시. 근데 그 윤치호라고 하는 인물이 이 최병헌한테 당시 국내에 들어왔던 존스 선교사의 목사, 존스 목사한테 당신이 좀 가가지고 저 사람이 한문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고 하니 말도 좀 가르치고 해라. 글자도 좀 알려주고. 그래서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제 존스 목사한테 한문과 한글을 가르칩니다. 이제 존스랑 교류가 한 2, 3년 이어지다가 이 존스 목사가 그 기독교를 좀 공부를 해보고 탐구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천주교도 박해가 계속 있어 왔던 것처럼 뭐 기독교 신교 자유가 일부 허용되긴 했지만 특히나 전통 유림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게 국가도 없고 애비도 모르고 임금도 모르고 오직 신 밑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그래서 무부무군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독교 삼강오륜을 같이 논의할 수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개종하는 걸 거부하죠. 최초에는. 이 지금 사진은 존스 목사 부부와 그 딸입니다. 그런데 1893년에 드디어 기독교에 입교를 합니다. 뭐 종교를 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유교가 종교 릴리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회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마음을 돌렸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서양의 문명의 발달 원인을 성화 이인제가 고대 힐랍 철학 고변에서 정치 제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철학의
기독교에서 찾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탁사는 최병헌은 종교에서 그 원인을 찾은 겁니다. 서양 문명이 발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기독교 종교에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이르는 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탄하진 않았고요. 또 특히 당시에 이제 교유했던 지인들로부터 전부 다 배척받고 이제 제사도 안 지내는 놈 이렇게 이제 수많은 욕을 먹었던 거죠. 어쨌든 서양의 책들을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를 탐구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1893년에는 기독교 입교를 하고 기독교 관련된 성서를 번역한다든가 번역서 그다음에 관련된 교리서 같은 것들, 논설 같은 것들을 이제 당시에 신문과 잡지에 발표를 합니다. 신학월보라고 하는 책을 1900년에 창간이 되는데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글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잡지, 한국 최초의 잡지가 1900년도에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매우 이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옆에 보면은 이쪽은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죠, 목차가. 좀 회심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실은 상제를 모시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 또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박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동서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서양의 가르침, 동도석이라고 할 때 동양의 도는 계속 주장을 하면서 서양의 기술만 가져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서양의 도도 우리 동양의 도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고 유익한 점이 있으니까 가져다 써도 된다. 기독교를 그래서 이제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자기가 기독교를 수용하게 된 그 과정을 성산명경이라고 하는 책에 담아 놓습니다. 이 성산명경이라고 하는 책은 꿈속에서 도교와 불교와 유교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4명의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서로 자신의 종교가 더 낫다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도교, 불교, 유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기독교의 우수성을 깨달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기독교를 수용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탁사 최병헌의 글을 보면은 회갑을 맞아가지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찍이 유교의 명목만을 취해서 꿈길을 헤매다가 뒤늦게야 천리를 쫓아 참 진리를 괴었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난 뭐랄까요? 기독교로 들어와서 수용하게 돼서 목회자 활동을 하고 했던 과정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남긴 글이죠. 성산명경 표지를 보면은 1909년에 나온 책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도가를 대표하는 백운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학을 타고 신선이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삿갓을 쓴 스님이 있고요. 여기 또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교와 도교와 불교 그리고 신천홍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이 풍경이 좋은 성산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서로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 대화 과정 속에서 이 기독교가 정말로 대단한 종교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기존에 믿어왔던 종교들 그 큰 가르침이 갖고 있었던 미흡한 점들을 발견하면서 기독교에 귀의하게 된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마치 그 영국의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 이 번역도 1895년에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영문이 있고 서문이 있고 밑에 한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철로 역정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 일종의 대화록 몽유체에 있는데 철로 역정에 비견할 만한 책이다라고 이제 존스 목사가 평가를 했던 것이죠. 철로 역정 번역서를 잠깐만 또 보시면요. 원래 이 사파는 여기 천사들이 있고 크리스천이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한 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번역서에는 천사가 선녀처럼 나와 있죠. 뭐 십자가가 있고 밑에 이제 그 갓을 쓴 한복을 입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도교, 불교, 기독교가 어떻게 유교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회심하게 되는가? 이제 도교를 대표하는 백운과 신천홍,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대화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육체와 영혼의 이원적인 구조에 대해서 도교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영혼 불멸설에 대한 이해를 듣고 나서 특히나 도교가 갖고 있는 가르침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불로장생, 또 신선불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적을 하는 것이죠. 신천홍이. 그래서 그 지적을 듣고 마음을 바꿔 먹게 됩니다. 그다음 불교는 이제 원각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징적으로 나오고요. 신천홍과 대화를 하는데 특히 불교의 출세관적인 것이 인간사의 기본적인 어떤 윤리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윤회와 업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지적을 받습니다. 또 창조설, 유일신이 부처는 신이 아니잖아요. 깨달음을 얻은 존재죠. 그러니까 이 창조설이 부재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논변을 통해서 기독교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가장 늦게까지 힘들었던 인물이 유교를 대표하는 진도인데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당시에 전통 지식이라고 하는 특히 유교적 지식인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탁사 최병원이 그 목회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본인이 이 회심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친구들과 전부 다 절교를 해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진도와의 대화가 가장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주 내용은 이제 우주 생선, 그러니까 이 신에 의한 유일신에 의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태극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음양오행의 우주 생성론 과정을 비교하면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주의도 격지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치가 어떻게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가? 창조주만이 가능한 것이지.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천과 자연으로서의 하늘천과 하늘과 주제천을 혼동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들을 통해서 유교가 갖고 있는 교리의 문제점들을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진도라는 인물이. 특히 인성론에 있어서는 성선설과 이제 본연과 기질로 나누는, 그리고 이런 이제 인성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늘이 뭐 주신 인간에게 준 성품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다라고 하는데 왜 상지와 하울은 나누냐? 그런 구분은 원래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교의 논리를 가져와서 성상근, 본성이라는 건 서로 원래 가깝고 그것은 습관 또는 뭐 주어진 환경 이런 것, 교육, 경험 등을 통해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리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한데 마치 그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이런 논리를 오히려 유교의 논리를 가져와서 비판을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진도도 이 기독교로 귀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야 될 텐데요. 근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들고요. 우리의 문화가 요즘 뭐 K-팝이 전 세계 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노래를 잘해서 음악이 시류에 맞아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문화적인 뭔가 축적된 힘이 있는 것이죠. 가사를 보아도 뭔가 우리만의 어떤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서구로부터 근대화 과정을 서구 중심으로 삼고 했던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주체의 입장에서 우리의 근대 과정을 다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구의 이성 중심이었던 근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과 비견해서 우리의 어떤 전통 속에서 양지와 뭐 양능 또 공맹유학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단순한 공통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친연성을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진리 가치의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현실에서의 효능이 없지 않습니까? 효용성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예전은 우리가 왜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던 요즘은 그런 질문을 왜 하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거의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과학주의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는데 현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별로 묻지 않습니다. 과학도 경제도 경영, 과학도 기초과학보다는 응용과학, 실용과학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돈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장의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서구의 근대화에 대해서 역사인류학자 리하르트 반델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유럽의 문명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유럽의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특수한 모델이고 당연히 그러면 동양에 그게 다 적용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근대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어떤 세계에 대한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서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서구 중심적인 그런 사고들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드립니다. 예,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2부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제가 한국 전통 지식의 굴절과 근대 학문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부제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실제 여러분한테는 우리가 지금 학문이라고 썼을 때, 저는 사실 이 학문을 아까도 주역에서부터 중용, 대학, 기타 등등해서 이 학문이라고 이렇게 할 때, 저는 학생들한테 학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오늘 경전에서 나오는, 고전에서 나오는 그 학문도 다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만, 결국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음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학문, 묻는 것을 배우는 것이 곧 학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대학 안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침묵하지 않고 묻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묻지 않은 지가 벌써 제 지금 생각으로는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진 그 시기가 저는 물음이 없어진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근원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 또 제도 교육 자체가 물음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는 동안 대부분은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럼 주입식 교육 때문에 학교에서만 물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미 태어나서 한 3살, 4살쯤 되기 시작하면부터 벌써 그때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또 물음을 금지당하죠. 그죠? 아이들이 얼마나 물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이렇게 보시면 2살, 3살 말 이렇게 깨달을 때 얼마나 많은 물음을 묻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주변문에 대해서.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묻는 아이들에게 시끄럽다, 그만해라, 등등등 해서, 그죠? 말하지 마라. 예. 왜 말 같지도 않은 걸 묻느냐. 이러저러한 이유로 금지를 시키고, 그렇게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이렇게 물음을 묻는 걸 금지당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 아이들이 물음을 묻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선생들이 너희들 왜 묻지 않니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아이들을 사라지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애들에게 물음을 물으라고 하고 너희들은 좀 창의적인 인간이 되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형형화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우리 강현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바로 이런 그 학문이, 다른 말로 하면 물음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또 과제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에서는 학문이 없었고 서양에서는 학문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나, 동양에서도 이렇게 학문이 있었고
그리고 뭐 서양에서는 학문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이 우리한테 온 게 이게 뭐냐? 결국은 과학주의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리. 그래서 어느 쪽이건 간에 이 학문과 관련해서는 스스로가 각자의 방식으로 정당성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서구에서 형성되었던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통과 이렇게 충돌하면서 그 충돌 과정 중에 우리 이 오랜 전통들이 이 서양 학문에 의해서 침식되는 그 과정들이 있었고요. 또 그 침식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 그리고 서양 학문을 잘 해석해낸 그런 것인지 등등을 이제 오늘 묻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연구하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어떤 질문이냐 이 물음을 묻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음을 묻느냐가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더 많은 좋은 또 풍부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음은 가장 단순한 것이 저는 제일 좋은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묻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물음이 가장 좋은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 질문해 주시고 좋은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불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예, 제일 뒤에 계신 선생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만촌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수님의 좋은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처음 교재를 읽었을 때는 정말 좀 당황스럽고 좀 속된 말로 저희가 살면서 공부한 건 없어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데 아무리 참 봐도 이 낯선 이름과 이리 어려운 이 말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어설프게나마 이게 정리가 되고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새삼 정말 우리가 이 근대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특히 근대 사상이나 철학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살았구나. 앞으로도 이런 데 대해서 정말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새삼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재를 읽으면서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통 지식과 사상 측면에서 볼 때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고 이런 그 새로운 시대를 살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전체를 바라보는 눈, 어떤 사회 현상이든 또 모든 어떤 그 자연과학적 현상이든 모든 것이 개별적이고 쪼개지고 분석화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익숙해지고 모든 걸 통합적으로 보고 전체 보는 눈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시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요즘 통섭이라든지 융합이라 이런 말 쓰긴 쓰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이런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간략하게나마 동아시아에서 중국, 우리나라, 또 일본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처지와 형편이 다르고 또 역사, 문화적인 배경이 다 다르니까 이런 서양 근대 학문을 받아들일 때 좀 간략하게나마 어떤 그런 좀 차이점이라든지 좀 어떤 그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물음입니다. 두 가지 물음인데요. 처음에는 전체를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 안에서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혹시라도 이렇게 서양의 이런 기계론적
문명관이죠. 기계론적 관점, 기계론적 뭐 이데올로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근대가 주조한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나 관점들이 해체가 되어버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 있는 것 아니냐. 혹시 있다면 혹시 그게 뭘까? 이런 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서양 학문의 동아시아 전래 과정입니다. 우리는 물론 뭐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나 아니면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수입이 되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세 갈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국과 혹은 일본 그리고 한국은 있을 텐데 서양 학문의 수입 과정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이 프린트물 보고 이해를 못 하신 게 아니라 상당한 이해를 갖고 오늘 강연에 오신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접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전체를 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 근대 학문의 특징 중에 분과와 전문화, 세분화라고 하는 대학의 학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문이과를 통합하는 오히려 이런 이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사회적인 요구가 일어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의 의도도 그런 문제의식의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를 전체를 같이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는가? 저는 사실은 인문학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사실은 나눠보죠. 개별 현상들을.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보기를 보고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가장 작은 단위까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발견되는 어떤 생물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뭐 요즘 특히 뭐 유전체 연구도 많고요. 의학적인 지식도 있겠지만은 그건 하나의 어떤 학문적인 특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성취를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 주체, 인간의 문제, 그리고 그 연구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우리 인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까지 나가야 되겠죠. 요즘 최근 인공지능이나 뭐 AI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챗GPT 얘기하면서 정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인간이 뭔가 질문을 던지면 이제 답을 다 해줍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히려 못하는 게 아주 미세한, 예를 들면 여기 구석에 먼지를 닦아다, 이런 거는 로봇이 아직 그 기술까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문가가 해내던 영역들은 기술 발전으로 컴퓨터가 대체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심지어는 판사가 앞으로는 이제 컴퓨터가 대신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술 측면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MRI나 CT 촬영을 하게 되면 종양이 있는지 몸에 이런 것들을 수만 장, 수십만 장의 데이터의 결과물로서 사람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판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견해냅니다. 근데 그런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어디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는지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런 통섭적인 사고 그리고 성찰적인 사고를 통해서 결국은 그런 기술의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맞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문학이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로부터, 그리고 인간이 살아온 자체 흔적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성찰적으로 끊임없이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인 동아시아 3국, 특히 이제 한중일을 중심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일단은 시기의 차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선 시대 실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청대, 그 이후에 이제 서구 학문의 유입 경로라고 하는 게 중국 중심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신을 겪으면서 그 소위 타라 입구를 얘기하면서 빠르게 서구 근대화를 이룩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본에서 해외로 유학 갔던 사람들이 뭐 고등학문들을 담임하게 되면서 그 지식들, 번역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을 통해서 동아시아에 확산되는 과정을 겪고, 한국은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한기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에는 일본보다 빠르게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던 인물이 있고 소개를 했지만 그것이 실제의 뭐 사회 정치나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 응용되지는 못했던 거죠. 일본이 이제 개항을 요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서양의 열강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이제 시기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는 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가령 오늘 예를 든 기독교나 뭐 이제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 차이점을 가지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만세일계 천황이라고 하는 그들 고유의 신토가 있습니다. 신도. 예. 그래서 신도라고 하는 그 국교의 차원에서 기독교를 수용합니다. 근데 기독교와 신도 기독교의 교리와 신도의 교리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얘기한 교육직어 같은 것이 이제 종교와 당시에 충돌을 해서 예를 들면 이 기독교 교리에 맞춰 가지고 우상 숭배, 물신 숭배 이런 걸 안 한다고 이제 천황에 대한 예의를 안 갖춘 문제를 가지고 교육자가 교단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종교의 차원에서도 이제 신도가 중심이 되고 또 조선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기를 거쳐가지고 총독 식민지 일제 식민 강점기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그 수용되는 어떤 기술교육 중심의 그리고 고등교육은 사실은 또 일본으로부터 파견된 관학자들에 의한 관학이 경성제국대학이 1925년 생기면서 이제 뭐 법문학부, 의학부, 철학 뭐 이런 이제 분과 학문들이 그래서 교육이 되기는 하지만은 제한되고 또 일본 관학이 일본이 수용한 학문들이 말하자면은 한국에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입문을 타게 되는 그래서 독일 관념론이 이제 일본에 유행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한국에 유행하게 되는 이런 시차를 두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근대 계몽사상가인 양지차오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양지차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변법 실패 이후에 망명을 해서 일본에 한동안 머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이제 서구과학 관련된 또는 학술 관련된 이론서들을 번역 소개해가지고 중국의 근대 계몽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죠. 신문도 장관하고 남긴 저술도 상당합니다. 심지어 그 양계초의 은비실 문집이라고 하는 것은 1900년대 초반에 한국의 근대 학교의 교재로서도 교과서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호평이 있었습니다. 뭐 자유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양계초의 학문 편력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초기에는 예를 들면 도덕 같은 것을 가지고 공덕과 사덕,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신민을 얘기할 때 도덕 개념을 전통에 의지해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부정을 많이 해요. 예. 그러면서 공덕과 사덕을 나누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측면에만 모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 사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공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덕과 공덕을 분류해가지고 전통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덕에 집중했다 이런 이제 관점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자신의 전통 학술에 대한 그 의견들을 일부 수정을 하면서 또 더 큰 변화는 정치 사회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제 그런 종교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막스의 이제 교리 논리를 따라 가지고 배척하게 되는 이런 운동들이 발생하는 등 뭐 좀 정치적인 여건에 따른 차이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서학을 수용하는 데 나타나는 특색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선생님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제일 뒤에 계시는 선생님.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천지 창조론과 진화론, 그건 어떤 반론입니까? 그러면 또 서로 상승,
합의가 되는 입장인가 그거 하고요. 또 하나 또 강의가 진도가 좀 빨라요. 어떤 들었는데 보니까 불교에서 뭐 인과응보, 윤회 사상에 불만이 느껴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런 말씀이 잠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아주 단편적인 그런 사례가 있겠는데 그게 어떤 연유에서 나왔는고 해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아까 최병헌 선생의 작품과 관련된 얘기고요. 첫 번째는 뭐 이게 또 사실 너무 뻔한 내용이지만 또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죠. 창조설이냐 진화설이냐 라고 하는데 뭐 일단 선생님께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예.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한국의 기독교 수용 과정, 종교 개념 수용 과정과 관련된 연구를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 신문 잡지를 통해서 보니까 1920년대에 상당히 많은 논쟁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과학과 종교.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바로 그런 건데요. 다윈의 진화설 종의기원이 발표된 이후 서구에서도 이 진화론적인 입장에 서 있는 과학자 측과 그 다음에 신앙, 기독교 신앙을 교회 측에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립의 과정을 쭉 설명하는데 결론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제 입장을 얘기하라면 신앙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영성과 체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비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신앙의 영역은 고유한 영역으로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교의 특수한 어떤 성격과 관련된 문제고, 그런데 이제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의 영역입니다. 다른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 화석을 통해 가지고 인류 또는 생물 자체의 어떤 종의 진화 과정들을 밝혀낸 것이죠. 예. 근데 사실 그 이전에 그러면 뭐가 그런 거를 그런 종이 처음 탄생한 건 뭐 때문에 그런 거? 그건 모르죠. 그거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과학 기술로 검증 가능한 수준에서는 이 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수용되는 과정 속에서 이 종교와 과학 간의 전쟁이라고 또 얘기된 정도의 논설들이 1910년대, 20년대도 굉장히 활발하게 기사, 뭐 조선동화 신문에도 실립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그 굳이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개는 원래 영역이 다른 것이고, 종교와 과학의 영역,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세계관의 차이가 다를 뿐입니다. 그거를 한쪽 일방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불교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2월 달에 제가 스페인 말라가 대학에 잠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산명경에 나오는 유불도 선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학생이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종교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궁금했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그 탁사최병원 선생은 당연히 기독교의 종교적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변증했으니까요. 뭐 또 스페인이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고, 저는 철학 전공자고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쌓아온 지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인문학이 답을 줄 수도 있지만 종교가 또한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종교가 그런 해독도 있습니다. 또 그 두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 종교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교의 인과응보와 윤회에 승복했던 원각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선업을 쌓으면 나중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악업을 쌓으면 뭐 지령이나 이제 축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윤회설이 있고 업보와 관련된 건데. 근데 기독교 교리에서는 모든 뭐 생물을 신이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윤회설의 선업을 쌓아서 다음으로 인간이 다시 뭐 돼지로, 가축으로, 강아지로 태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 서로의 교리가 안 맞는 거죠. 예. 기독교 교리에서 볼 때는 그런 불교의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당시 뭐 기독교도 이제 이 종교와 과학 논쟁을 통해서 과학적인 형식을 띠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인용해서 예컨대 기독교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비과학적인 신이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대 과학 수준에서 이해한 걸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업보설 뭐 이런 것들의 비과학성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종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조물주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다시 뭐 이런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영혼불멸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회설과 또 영혼불멸설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예. 예.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네 개의 종교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종교로 성립 가능한 건 그리스도교밖에 없죠. 불교, 유교, 도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에서는 외부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자가 상정이 되지 않잖아요.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나의 수행을 통한 해탈일 뿐이고요. 육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에서는 현실적, 세속적 삶이, 도덕적 삶이 중요한 것이지 저 어디 귀신이 뭐 그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 대화가 공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절대적 유일자를 이렇게 전제하기 때문에 창조자로서 가능하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대화는 사실은 설정 자체도 저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연하실 때도 저게 과연 대화가 가능한 일일까?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또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이 최병헌 목사님 같으신 경우는 감리교이시잖아요. 그리스도교는 이미 오랫동안 역사적 과정에서 자기 변화를 일종의 자기 진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가톨릭, 그 다음 루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이 등장하게 되고요. 프로테스탄티즘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자기 변화들이 생깁니까? 루터파다, 깔뱅파다, 쩌빌링파다, 뭐 얀센, 수많은 파들이 나오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 18세기가 되면 이 영국의 존 웨슬리와 같은 이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죠. 일종의 그리스도교, 개신교, 복음주의 각성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 기존의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믿음의 방식과 또 다른 방식이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성당에 가야 되고 신부님과 만나야 되고 교황과 대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루터교에서는 성경만 열심히 읽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 회심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죠. 그죠? 누가 1:1 하나님을 만나느냐 체험하느냐 이제 이 문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북미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 개신교들은 대부분 바로 이 개신교 복음주의 각성운동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체험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수많은 이제 이단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체험했다 하나님 봤다가 되니까 내가 곧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원래 그 정상적인 올바른 방법을 찾아간다는 게 참 힘든 부분이죠. 그것도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자체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자기 운동을 통해서 변화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긴 합니다. 원래 존 웨슬리가 이 감리교라고 하는 걸 만들 때는
매우 엄격한 그런 독실한 신앙심을 강조했던 그런 교회죠. 감리교회가.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웨슬리 스스로도 원하지 않았던 또 수많은 파들이 생겨납니다. 웨슬리가 세운 그 감리교 안에서도. 이런 과정을 보면서 웨슬리가 정말 힘들구나.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최병헌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그 감리교를 또 이제 본인들이 받아들였고 어떻게 이제 회심했는가 하는 거. 그 회심의 과정들은 본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 체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지창조 진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쪽 영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과학과 종교의 대화를 이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죠. 사실은 80년대부터 이 종교와 과학의 대화를 한국 사회에서도 계속 대화를 해왔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을 하시는 분,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과학적인 방식을 가지고 이 창조론 혹은 진화론을 설명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조직 신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신학적 차원을 가지고 창조론과 진화설을 함께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대화들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와 관련된 책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대화 관련해서는 예전에 우리 계명대학교 철학과에 계셨던 강영한 교수님하고 서울대학교 전체물리학부에 있는 우종학 교수가 대화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의 대화죠. 일종 그리스도교 이 창조론과 진화론과 관련된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해서 책으로 낸 경우도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많은 요즘 젊으신 과학자 혹은 신학자분들도 이렇게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암동에서 온 최상원입니다. 1쪽 페이지에 말입니다. 학문의 목적은 천도를 깨달아 인도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1쪽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행 가기 전 성학 10도라 하는 것을 우리는 그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태계 선생님의 성학 10도를 배운 선조 임금을 무식한 제가 잘못 깨달았겠지만, 성학 10도를 배우신 선조 임금님은 성학 10도를 깨달아서, 물론 태계 선생님이 국민들한테 정치를 그렇게 펼치라고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조 임금님은 결코 훌륭한 임금님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 있는 인조 임금, 삼조 구배도 하신 선조 임금이나, 그리고 고종 임금님 같으신 분들은 결코 학문이 잘못 배워서 그걸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들은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난다고 했는데, 그 임금님들은 좋은 선생님이 분명 없지는 않았을 건데 국민들한테 하신 정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그거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이재성 선생님이 질문 없는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학문을 대신 제가 고등어로 대신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어를 살려고 하면 싱싱한 고등어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안동 강고등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싱싱한 고등어를 먹으면 좋은 줄은 알지만 거기는 스토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학문을 배우러 조금이라도 오는 이유는, 시간을 내어서 오는 것은 선생님의 좋은 스토리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설명 바로 해주십시오.
저의 스토리 두 번째 질문의 본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제가 선뜻 답변드리긴. 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조, 인조, 뭐 역대 조선의 왕들, 뭐 연산도 있고요. 이제 세종이나 영종조 같은 성군으로 불리는 제왕도 있습니다. 유교에 제가 지금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대학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사실은 제왕학과 관련된 겁니다. 경물치지로부터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까지 나아가는 군주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는 것 용어 자체가 원래 이제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성인, 성현 뭐 이런 걸 지시하기도 하지만은 군주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주석 중에 하나가 대학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대학연의가 끊임없이 조선 왕조 이 시대 내내 경연에서 강연이 됐습니다. 그 대학 연의는 대학의 경구들에 대해서 중국의 역대의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 일화들을 쭉 부기를 하면서 왕이 성찰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장 경연에서 많이 활용된 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하들은 경연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왕이 이 성군이 되도록 간언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강독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만약에 왕이 조금이라도 게을리할 것 같으면은 나무랍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가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경연과 간언, 정치 제도 시스템에 기초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치를 왕이 혼자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되면 직언을 하죠. 도끼 들고, 심지어 지방의 유림 일개 선비가 궁궐 앞에 돗자리를 깔고 도끼를 옆에 놓고 왕한테 상소를 하던 전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전통이 우리 현재의 정치 현실에도 일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실제 그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려 하는 그런 문화적 특성이 저는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꼭 우리 선조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좋은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또는 스승을 가까이 두었다 하더라도 실제 정치적인 관계와 동학이 유지되고 움직이는 또 나름의 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정치학의 문제입니다. 관심 갖는. 그래서 이 도덕 규범과 윤리적 인간적인 어떤 철인 정치를 강조했던 어떤 의미에서 그런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현실 정치에서 올바로 실현되지 못했던 역사적인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대다수의 유린들이 일제강점기에는 친일로 부역을 했던 사실도 있고, 또 반면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식솔들 노비들은 전부 또 풀어주고 가산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만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도 또 유림들이 주도를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공명의 가르침이 좋다고 해도 현실에 드러나는 양상들은 그런 천양지차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왕도 다르지 않다. 왕도 인간이고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의 스토리는 저는 사실 오늘 질문이 이제 학문이니까요. 예, 배움과 관련된 거니까요. 이제 끊임없이 내가 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화두를 오늘 소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아마 이거는 계속 제가 가져갈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질문은 그런 스토리를 열심히 잘 만들어가라는 응원과 격려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손을 드신 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에 마쳐야 되니 조금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제가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멘트는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희재 선생님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문단 첫 번째 문장입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방금 조선시대 그 선비들은 불의는 참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왕 앞에서도 도끼가 자루 갖다 놔놓고 나 죽여라 하고 직언을 했던 그런 선비의 의기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정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의에는 모르쇠 눈을 감고 나의 이익과 관련해서 내가 손해를 볼 것인지 이익을 볼 것인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 이런 삶 속에서 조선이든 그것이 아니면 중국 사상이든 전통에서 이 학문의 영역에서 소위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성리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자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 그건 과연 현재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신 우리 한림과학원의 이행훈 교수님 긴 시간 발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변 주신 이 교수님께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인천대학교의 김윤경 교수님을 모시고 미발이라고 하는 또 이 성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요즘. 예, 아주 뭐 전형적인 5월의 날씨입니다. 이 즐거운 날씨를 좀 즐기시는 그런 시간도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